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겨울철은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미용 성형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눈 성형이죠. 이 성형을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성형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큰 눈을 선호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자연스럽고 얼굴형에 어울리는 눈 성형을 원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미지 개선뿐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도 눈 성형이 이루어지는데요. 눈 성형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성형을 결정하기 전에는 고민이 따르는데 이 눈 성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요? 네, 자기 눈은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에 어떤 눈 모양이 어울릴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흔히들 주변 사람들이 눈을 어떻게 하니까 예쁘더라, 아니면은 어떤 연예인이 어떻게 하니까 예쁘더라, 네. 나도 이렇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예쁜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막상 내가 입어보면은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역시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쁜 그 눈이라고 해서 자기 얼굴에 꼭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옷이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벗으면 간단하지만은 눈은 한번 수술해 놓으면은 그 모양을 바꾸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어떤 눈 모양이 내 이미지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눈 성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눈 성형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쌍꺼풀, 상안검 성형술, 트임 수술, 그다음에 눈매 교정술이라고 하는 안검하수 교정술, 그다음에 하안검 성형술, 이렇게 5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쌍꺼풀이겠죠. 네. 우리 같이 이 몽고 계통의 사람들은 그 홑꺼풀이라고 해서 쌍꺼풀이 없는 눈과 그리고 몽고주름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이 싸납게 보인다든지 메스꺼 보인다든지 아니면 졸려 보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이런 눈을 개선하는 것이 쌍꺼풀 수술이 되겠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눈 윗꺼풀이 처져 내려와서 특히 눈이 처질 때는 꼬리 쪽이 많이 처지거든요. 네. 그래서 눈 꼬리가 피부가 접친 부위에 계속 그 눈물이 고이게 되면은 그게 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쓰라리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시야 장애까지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상안검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또 눈 좌우 길이가 지나치게 좁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을 길게 만들어주는 트임 수술이 있고 그리고 눈뜨기 불편하신 분들 또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서클 렌즈를 많이 끼는데 서클 렌즈 낀 것처럼 눈동자가 많이 노출되어서 표정을 밝게 보이게 하는 눈매 교정술, 안검하수 교정술, 그리고 눈 밑에 볼록하게 지방이 밀려나와서 나이 들어 보신 분들에게 교정해주는 하안검 성형술, 이런 것들이 눈 성형술의 종류에 속하겠습니다. 네. 이 눈 성형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가장 많이 하는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게 간단하다고요, 생각보다?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쌍꺼풀들이 있죠. 우리 그냥 잘 아는 매물법 또는 부분절벽법, 퀵쌍꺼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간단한 쌍꺼풀에 속합니다. 매물법은 우리 눈꺼풀 피부에 작은 구멍 몇 개를 내서 네. 이 구멍에 우리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통해서 우리 눈 뜨는 근육과 피부를 이렇게 유착시켜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역시 눈꺼풀이 얇아야 되고 지방이 없어야 되고 처진 피부가 없어야 되는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부기도 없고 부기도 빨리 빠지고 그리고 흉터도 없고 실밥 볼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젊은 직장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방면에 실로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서 쌍꺼풀 모양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풀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매물볼을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에 좀 지방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부분절개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부분절개는
눈꺼풀 일부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지방을 절제해내고 그리고 매몰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흉터 걱정도 없고 그리고 부기도 빨리 빠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 눈꺼풀 피부가 처졌다든지 아니면 눈꺼풀이 두꺼운 분들이 이런 방법을 했을 때는 다소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매몰법은 뭐 젊은 층이 좀 선호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처지고 눈꺼풀이 두껍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성형 수술을 하는 게 나은 건가요? 예, 역시 처지고 두꺼운 것은 잘라내고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그건 절개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절개법이라고 하죠. 절개법은 피부를 절개해서 늘어지고 남는 피부를 절제해내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을 빼내고 그다음에 눈 뜨는 근육과 피부 사이를 유착시켜줍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역시 매몰법보다도 수술 과정도 좀 복잡하고 부기도 좀 더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방법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고 선명한 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동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쌍꺼풀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앞트임, 뒤트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던데 언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트임은 눈 길이가 좀 좌우 길이가 짧은 사람들이 길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쌍꺼풀 할 때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트임 수술만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앞트임은 눈 앞쪽에 있는 몽고주름을 제거해서 눈 앞쪽을 노출시킴으로써 앞쪽을 좀 길게 만들기 위해서,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고요. 뒤트임은 눈 뒤쪽을 확장시킴으로써 뒷공간 넓게 만들어서 눈 뒤쪽을 길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 되겠는데 특히 눈꼬리가 올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트임이라고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예. 눈꼬리를 낮춘 수술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들 뭐 눈이 몰렸다고 하죠. 네. 그래서 눈과 눈 사이 간격이 좁아서 앞트임하기가 좀 곤란한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눈꼬리가 올라간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앞트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길이가 좀 섭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뒤트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눈이요, 뜨는 게 좀 힘들다고 하면서 뜰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뜨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뭔가 수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흔히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그 안검하수라고 하죠. 안검하수라는 것은 눈 뜨는 근육이 이완되어서 네. 눈을 뜰 때 동공이 다 보이지 않는, 다 열리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눈 육꺼풀의 위치는 눈 떴을 때 검은 눈동자의 윗부분만 살짝 보이는 정도를 정상적인 눈 육꺼풀의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검하수라는 것은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은 눈 뜨는 근육이 많이 이완됐기 때문에 눈을 떠도 동공을 많이 가리게 됩니다. 시야를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눈썹을 지켜 올려가지고 눈을 뜬다든지 아니면 턱을 앞으로 들어서 앞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은 피부를 절개해서 눈 뜨는 근육을 완전히 노출시킨 이후에 눈 뜨는 근육을 접어서 단축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눈 뜨는 근육을 절단해서 그것을 봉합해서 더 작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을 이마 근육에 연결해서 눈을 뜰 수 있게끔 잘 뜨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처음 한동안은 저녁에 주무실 때 눈이 좀 덜 감기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많이 회복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는 꼭 미용만을 위한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요, 이제 눈 성형을 하고 난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수술인지 염증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복용 잘 하셔야 되고 치료 잘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수술 부위에 물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염증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부기는 처음 이틀간 심해지는데 이 기간은 냉찜질, 그 이후에는 온찜질이 좋겠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은 가급적 상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녁에 주무실 때는 벽에를 좀 높이 해서 머리가 가슴보다 높이 하는 것이 부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화장은 일주일 이후에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은 2주 이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성형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일상의 간단한 동작에도 허리 통증이 찾아오기 쉬운데요. 만성적인 허리 통증 가운데는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귀에 익숙한 질환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만성화된 허리 통증. 엑스레이나 MRI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 원인 없는 허리 통증. 어쩌면 디스크 내장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요통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병인가요? 사실 이 병은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척추를 전공하는 의사들 간에도 용어는 있지만 네. 이게 정말 병이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의사마다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은 통상 디스크 내부에 병이 있다는 의미로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우리가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쿠션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것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로 처지게 돼서 그게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중증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예.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 내부가 탈수가 되거나 어떤 병이 있어서 병이 있는 건 확실한데 이게 밖으로 그 추간판 탈출증처럼 밖으로 돌출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디스크 내부가 단순히 고장이 나서 요통을 일으킨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MRI상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돌출 소견은 없는데 원래 디스크 색깔이 MRI상 보면 하얗게 물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런 소견이야 되는데 검게 변해 있다는 거. 그런 병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단이 다른 병에 비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많은가요? 일단은 꽤 많습니다. 우리가 그 MRI상 요즘은 보편화가 됐죠. 예. 그전에 이제 우리가 CT를 찍을 때는 이 병을 진단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MRI 전 세대에서는 우리 만성 요통이 있을 때 젊은 환자 같으면 요추염자, 이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 그리고 디스크가 좀 가라앉아 있으면 네. 그때 우리가 이제 협착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관절염 있으세요 하고 진단을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MRI가 보편화됐죠. 그래서 이제 좀 아프시면 만성 요통이 있을 때 찍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만성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조금 전 디스크가 약간 검게 변한 거 위에는 다른 특별한 소견은 없는데 네. 많이 만성 요통이 있는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만성 요통에 대해서 요즘에는 약 40% 이상이 이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자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디스크에 걸리는 외상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와 같이 일회성으로 큰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좀 더 흔한 거는 집에서나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허리를 굽히고 많이 일을 밭에서라든지 많이 고된 일을 많이 한다든지 허리를 이렇게 들거나 움직이면서 자주 삐는 상황이 계속 되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런 충격이 축적이 되어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퇴행이라고 하는 디스크와 연관돼서 생각을 하면 디스크 변성과 관련해서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잖아요. 흰머리도 나고 그래서 피부 처지는 거와 똑같은 원리로 해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그 노화 전 단계로 오지 않느냐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엔 그 만성 요통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MRI를 찍어보니까 검게 요 변한 소견 말고는 특별한 소견이 없는데 예. 그러면 이런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근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퇴행성이나 노화로 설명하기보다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일환으로서 또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디스크 내장증의 증상은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내장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만성 요통으로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 요통으로 이렇게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고 이게 디스크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럴 때 디스크 내장증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거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무지근한 요통으로 나타나고 허리에 무게가 주어지는 상황. 예. 그런 활동이나 운동으로 요통이 심해지고 간혹 다리 증상도 덧붙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허리 디스크와는 다른 것이 디스크는 직접적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이 디스크 내장증은 실질적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네. 신경마비라든지 근력마비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증상은 없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다고 하면 여자분들한테 또 특히 이게 좀 잘 나타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무슨 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은 신경을 누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김장할 그 당시에는 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나 뭐 며칠, 몇 주는 이렇게 끙끙 앓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되게 디스크 내장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정 시간을 두고 그 비술적 치료를 하면서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의사들마다 이 치료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 본인이 하는 걷기나 스트레칭 등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운동을 유지하시고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차로 이제 허리 근육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네. 증상이 완화가 되면서 허리로 가던 로딩이 줄어지고 디스크로 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치료에도 이제 반응이 없고 계속 통증이 있고 아까처럼 일상생활이 거의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네. 할 때는 보통의 뭐 레이저 수술이나 무슨 간단한 시술이 아니라 아까 가설상에서 디스크가 검게 변해서 통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검게 변한 디스크를 싹 제거를 하고 예. 인공뼈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핀을 양쪽에서 박아서 튼튼하게 고정을 하는 고정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의견은 분분한데 저는 디스크 내장증으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찬성을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해서 일상생활에 전혀 안 되고 또 조금처럼 그런 만성 요통으로 있다면 사람이 너무 우울해져서 네. 뭐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주 특별한 한정된 분에서 한해서만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 내장증의 주 증상으로 만성 요통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그 내장증은 허리 디스크의 전조 증상이다 또는 이제 퇴행성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스크에 준해서 좀 설명을 이렇게 디스크 네. 내장증도 같이 해드리면 원래 디스크는 이제 척추 사이에서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완화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척추체에 무리한 힘이나 부담이 가해지면 그때 이제 변성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우리 그런 충격 주는 상황을 줄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무리한 힘을 가해지는 그 부담을 줄여주는 자세를 줄인다거나 장기간에 그런 활동을 하는 걸 줄이면 되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면 그 일상생활에서 허리로 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물건 드는 것도 피하고 그다음에 나쁜 자세로 잠자는 것도 피하고 운동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좀 조심하고 뭐 부부 생활도 조심하고 너무 조심할 게 많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디스크의 이 내장증은 예방이 되지만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허리 디스크에 좋지 않은 자세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바른 자세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허리 강화 운동을 해서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적극적인 그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허리 근력이 강화되면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그쪽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의 비타민 D 수치는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민 영양건강조사에 참여한 10살 이상의 한국인의 비타민 D 혈중 수치는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최저 기준을 넘지 못했는데요. 비타민 D 부족과 결핍 증상은 일종의 선진국병 중 하나인데 실내 생활을 주로 하고 공기가 오염되면서 피부에 닿는 자외선 양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등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한낮을 이용해서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하는 거 도움 되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